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인 가운데 야당과 유족들은 즉각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천 쪽에 역 2개를 만들고 인천 쪽에 역 1곳을 김포 쪽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김포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지난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의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밝혀질까 봐 여당을 앞세워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비정하고 비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대통령과 정권을 보유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광호 청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참사 발생 447일 만으로 1년 넘게 고심하던 검찰이 나흘 전 수사심의 권고를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 총책임자로서 이태원의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근무했던 유미진 총경 등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헬로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까지 모두 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언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국민의힘의 특별법 거부권 건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과 입장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서울 중구에서 열린 AI 활용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당내에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온다는 질문엔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싸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돌발 공천에 윤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은 공정기조를 흔든다며 불편한 표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마포을 후보를 사실상 깜짝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유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당사자는 예비 후보 등록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 아무도 출마 의사가 없는 줄 알았다고 사과했지만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시스템을 잘 몰랐고 몰랐다는 게 어떻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3전 4기를 노리던 당협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시스템 공천, 저는 아마 공관위에서도 당황할 거예요. 당내 잡음을 넘어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해 윤심 공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세웠던 바지 대표마저 내쫓고 측근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더니 공천을 떡 주무르듯이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실에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출마하는 용산 참모들에게 경선을 잘 치르라, 특혜는 기대 말라며 당과는 거리를 둬왔는데 마치 윤 대통령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의 본질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을 선정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아바타 프레임으로 출발한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 추진하자고 언급해 처음 불협화음을 낸 데 이어 거듭 용산과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대련은 아니라는 게 중론인데 4월 총선이 임박해올수록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당의 온도차는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에 나설 여권 후보들은 요즘 한동훈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주로 대통령을 내세웠던 예년 선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 배경을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중 한 명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최근 발간한 의정보고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커다랗게 실렸습니다. 불과 석 달 전 보고서 같은 자리에 있던 윤 대통령의 사진이 한 위원장으로 바뀐 겁니다. 운동권 이념 세력 대 미래 준비 세력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 준비 세력의 중심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같은 충청권의 지역구를 둔 이종배, 엄태영 의원도 한 위원장과 찍은 셀카 사진을 의정보고서에 올렸고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자들까지 SNS 대문 사진 등을 통해 한동훈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연초 한 위원장의 전국 순회 일정에선 초선은 물론 중진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진 요청이 곳곳에서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 만천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공천권을 쥔 당 사령탑이라지만 집권여당 선거의 통념이던 대통령 마케팅을 대체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저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당 후보들의 선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 몸 한 마음을 갖고 동료 경기도 1,400만과 함께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 승리합시다. 여의도 입성 이후 진영 내 팬덤 현상까지 몰고 온 한 위원장의 인기를 총선에 적극 활용하려는
당 차원의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야권에선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일성에서 한 위원장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예 없었던 건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가 유일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 입에서 자주 언급되던 대통령 이름도 사실상 사라졌는데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용산발 이슈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자신을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만큼 외연 확장과 당정 관계 재정립이란 숙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한 위원장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나 탈당 못지않게 총선 주요 변수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와 그 방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현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빅매치도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대항마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내세우며 이른바 명룡대전을 예고했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 대표는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딜 가느냐고 강조하며 인천 계양을은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엔 질문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를 뒤로하고 지역구를 버리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이 대표가 지역구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천 칼자루를 쥐고 혁신 경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적 쇄신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대선에 또 도전해야 되는 당대표가 소위 말해서 혁신과 헌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선 불출마와 실제로 이 대표 주변에선 정치는 생물이란 말과 함께 불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총선 판세를 흔들 정치적 카드를 아직은 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비례대표 출마설이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 이는 선거제 협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행대로 준연동형 비례제로 확정되면 위성정당 또는 비례연합정당이 생기며 이 대표가 설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거대 양당제를 강화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대선 공약 위반이라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 개정에 열쇠를 쥔 이 대표가 숙고를 거듭하는 이유입니다. 151석, 단 한 석이라도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유리하다면 불출마도 피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총선에서 어떤 승리의 방정식을 내놓을지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맡았다가 최근 사직서를 낸 부장판사는 총선 전 선고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17일 만에 다시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피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년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해오다 최근 사직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이례적으로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글을 낭독해 내려가며 지금까지 재판부가 성실하게 공판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이나 장기 단식에 따라 공판 기일을 2차례 바꾼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켰고 그 결과 예정된 증인 신문의 3분의 2 정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 외에도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재판을 8건 넘게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는 힘들다고 못 박았는데 자신의 사직에 따라 조기 선고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증인 신문에 10개월 정도 걸렸고 서류 증거 조사와 판결문 작성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도 여름쯤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방대한 의혹을 다루는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물론 비교적 공소사실이 간단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총선 전 선고를 장담할 수 없어 이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선고 리스크에 붙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선 정강정책과 당헌 채택은 물론 지도부 선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로는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종민,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 다른 제3지대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당헌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당대표의 전횡을 막고 당내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 명칭을 책임위원으로 변경하고 당대표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당대표와 대표 책임위원 2명이 당을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신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체계 헤일의 중요 시험을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면서도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 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을 입증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와 접촉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어온 도발은 수중 핵무기 시험의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문제라며 북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을 추구해왔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동족이 아니며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점령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스키장 관광 홍보에 나서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심리전에 나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 측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남북을 동족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쓰지 말 것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고 통일과 화해 개념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또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반대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북한을 찾는다는 소식과 함께 백두산 인근 백예봉 스키장 홍보에도 나서는 등 전쟁과는 거리가 먼 관광 활성화를 예고한 겁니다. 당의 크나큰 은종 속에 인민의 리상도시로 촌지개벽된 삼지연실에 자리 잡은 백예봉 스키장에 넘치는 인민들의 희열과 낭만을 전하는 기사와 미국의 북한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김 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북한의 이중 행보로 미루어 대내 결속에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한다면 생산하는 포탄 대부분을 러시아에 수출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심리전에 말려들어 가짜 평화와 퍼주기 등 수십 년간 잘못해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10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2년 동안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양식 옷차림을 보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영상도 확인됐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머리를 삭발당한 북한 소년 2명이 공개 재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학생들은 16살 중3 학생들로 같은 학교 학생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동교화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죄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죄였습니다.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선 여성들의 서양식 머리와 옷차림을 놓고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칠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여성에 대해선 썩어 빠진 서양 문화에 물들었다고 힐난합니다. 장단지가 휑아주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을 신은 채로 썩어 빠진 서양 문화, 양심에 단단히 뭉쳐졌다는 것을 묘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2년쯤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12월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이후 주민들의 차림새와 영상물 시청 등에 대해 더욱 강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김포 간 갈등으로 지연돼 온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과 사업비 분담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 환승역 2개를 신설하고 인천과 김포 경계의 불로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0,000명 이상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철도망 계획과 환승 연계성, 합리적 경제성을 원칙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중재안 발표에 대해 인천 서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구의 무엇보다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갔다며 이런 노선은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5호선 연장선이 드디어 해결점을 찾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독일처럼 많은 강소기업이 없는 이유로 높은 상속세율을 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속세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낸 4조 7천억 원어치 물납 주식의 공매 유찰과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지분 블록딜에 따른 주가 약세. 상속세 때문에 OCI와 통합하기로 했지만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에 이은 대통령실의 언급은 잠잠했던 상속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많은 세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또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 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유산 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과표가 30억 원에 3명이 상속받고 세율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이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총 상속세수는 7조 6천억 원. 경제계에서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받은 지분을 파는 등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자는 겁니다. 스웨덴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제약사 아스트라가 영국 자본에 팔린 것을 계기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후 세대가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이나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 속에 고소득 자산가를 위한 감세는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이나 양극화 해소 기능이 있는 상속세 폐지를 관철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순환에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상속세 개편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KT가 어제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신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을 받으면 월 2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제공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KT가 내놓은 3만 원대 5G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달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4GB로 데이터를 다 쓰면 초당 400kb의 속도로 추가 이용이 가능한 안심 요금제와 데이터가 남으면 다음 달로 넘겨 쓸 수 있는 2월 요금제입니다. 한 달에 3만 7천 원 요금으로 선택 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매달 2만 원대의 5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30GB 미만 요금제 구간을 5구간으로 세분화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5G에서 2월의 기능을 포함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였고 중간 요금제와 함께 저가 요금제의 5G 풀 라인업이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SK텔레콤도 3월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일 전망이고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이어 일반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5G 사용자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에 KT가 먼저 총대를 맨 셈입니다. 여전히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4만 원대 중후반으로 높으며 소량 구간에 선택권이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출시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G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인데 4GB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7만 원대 요금제가 거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기가가 넘는 상황인데 이 절반 정도인 37,000원짜리 요금제가 4기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요금은 절반인데 데이터 제공량은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닌가. 또 실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고가 요금제와 데이터당 단가의 형평성부터 맞춰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식품 포장재, 화장품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있지만 위험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 물질이 화장지나 콘택트 렌즈 등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 인체에 주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이른바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과불화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를 결합해 만든 물질로 물이나 기름, 열 등에 강해 표면 코팅제에 주로 쓰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과불화 화합물이 오랫동안 음식 포장재나 화장품, 기능성 의류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 사용되면서 인체에 주는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나오는 과불화 화합물이 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쓴 화장지가 원인인데 한 사람이 1년에 최대 80마이크로그램의 과불화 화합물을 하수에 배출한다는 통계입니다. If you're drinking water contaminated, it's constant. This bioaccumulates in your body. And so you may not be getting rid of it at the rate that you're being exposed. 흔히 쓰는 콘택트 렌즈도 과불화 화합물 노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혈중 과불화 화합물 농도가 1.2배 더 높았는데 이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확률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노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통합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갑상선 질환과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몸속에 쌓여 간이나 신장 등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미국에서 한파와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선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행기도 미끄러지고 감전사와 교통사고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부 눈길을 헤치며 제설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반대 방향에서 오던 미끄러진 자동차와 충돌합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차에 쌓인 눈을 치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가 눈 덮인 활주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폭설을 동반한 폭풍으로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Roads are pretty slippery this morning. Slippery? Yeah, pretty slippery this morning, but you know, we got to do what we got to do to get in there this morning.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선 얼음 폭풍이 몰아쳐 전력선이 자동차에 떨어져 2명의 아이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Had 6 kids, I lost 2 of them in one day. 미국 전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폭설과 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적어도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동부 지역에는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9만 건으로 1995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거래량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가지 않고 차를 빌리려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렌터카 직원이 차를 운전해서 배달해줘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비용도 그만큼 비싸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렌터카를 원격 운전으로 사용자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지도에 자신이 있는 곳을 누르자 차가 한 대 다가와 섭니다. 렌터카를 빌린 건데 차를 가져온 운전자가 없습니다. 원격 운전자 텔레드라이버가 원격 운전센터에서 차를 운전한 겁니다. 차 주변을 실시간 화면으로 보고 주변 소음까지 들으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는 다릅니다. Come in the car and be like, oh wait, there's actually someone did this instead of actually just assuming it's autonomous. But driving it itself, it's like there's really no difference. It's just like driving any regular car. 근처에 차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편합니다. 요금도 1분에 400원, 30분에 12,000원 정도로 우버 택시 호출에 타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곳은 네바다 대학교와 라스베이거스 시내 예술지구 등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미국에서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먼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So we see this as a complementary technology to AV. So we wouldn't say that it's a substitute. It's actually a very different use case. We're delivering you a car, not driving you around in a car. 업계에선 지난해 24시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자율주행 로보택시와의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면서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격 운전이 이에 대한 해답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섭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이 업체는 스웨덴과 미국, 프랑스의 투자사로부터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80여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재 시각 19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와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며 푸틴 대통령의 답방 일정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서부 브란스크주 소재 유류 창고가 현지 시간 19일 무인기 공습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고마즈 브란스크 주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클린치시 목표물을 공격하려 했고 러시아군이 전자전 장비로 제압했지만 잔해가 석유 창고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석유 탱크 4개에 불이 붙었으나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에 쓰이는 해외산 핵심 부품의 대부분이 서방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SNS에서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된 해외 생산 핵심 부품의 최대 95% 정도가 서방에서 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러시아 무기 생산 능력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무인 달 탐사선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을 위해 장착된 태양광 패널에서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100m 오차 범위 이내 착륙 성공 여부는 한 달 뒤쯤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일본 무인 탐사선 슬림의 엔진 상황과 고도, 위치 등을 다양한 수치로 표시한 화면입니다. 자정이 넘어 달 표면 상공에 도착한 슬림이 점점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20분쯤 지나 화면 왼쪽 상단 표시가 달 표면 착륙, 즉 문 랜딩 모드를 가리키는 주황색 MLM으로 바뀝니다. MLM というモードが着陸したという状態を表していますので、これで着陸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2시간쯤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는 착륙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옛소련 그리고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午前
0時20分に小型月着陸実証機スリムが月面へ着陸した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슬림에 탑재돼 있던 2개의 소형 로봇도 착륙 직전 예정대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ただし太陽電池の発電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状況が今確認されております。 슬림에겐 여러 카메라를 활용해 달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달에 있는 광물의 종류와 성분을 분석해 지구로 보내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착륙에서 일본이 가장 공을 들여 시도한 것은 이른바 핀포인트 착륙.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목표로 예정했던 장소에 오차 100m 이내로 착륙시키겠다는 겁니다. スリムではまだ世界で誰も実現したことがない 100m という高い正確さで狙ったところに降りるための技術の開発をしてきています。 탐사선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착륙하게 하는 기술은 다른 우주 탐사에도 꼭 필요한 기술인데 그 성공 여부는 한 달 후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어제 오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회와 대장동 로비 의혹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천만 원, 주거 제한, 재판 증인이나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설 명절 비상방역 체계를 앞당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2020년 1월 353명보다 7명이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일종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북 영덕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돼 키우던 돼지 2,6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북 영덕에 이어 올겨울에만 벌써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주변 농가들은 비상입니다. 지금 그 수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2번이요. 여기 그 채물 앞에하고 돈방하고 그 마당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옮지 않지만 전파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처음 발병했는데 접경지 야산에 사는 멧돼지가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즉각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말까지 경기와 강원 8개 시군 지역에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발병 지역은 많지 않지만 국내 이동이 잦아지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지역까지 퍼질 경우 돼지고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살처분 규모가 작아 전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거나 충남 등 주산지에 발생할 경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찾아오면서 정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환자에게 약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처방하는 모습 아직은 생소하죠. 이른바 디지털 치료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앞으로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긴 이재영 씨는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잠들고 깬 시간을 기록하고 질문지에 답한 기록을 근거로 불면증 개선 애플리케이션이 인지행동 치료를 돕는 겁니다. 20만 원대의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고 약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수면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 환자의 생활 패턴은 병원 차트와 연동돼 다음 방문 진료에도 반영됩니다.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은 대학병원과 개발사가 협력해 만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디지털 치료 처방은 임상연구 때 쓰인 적은 있지만 환자에게 정식으로 적용된 것은 올해 들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가 처음입니다. 전통적인 치료와 달리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환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불면증일 수 있는 건데 만성질환의 관리, 또 뭐 조절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나온 것을 시작으로 치매나 파킨슨병, 금연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 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조 원대에서 해마다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반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요르단전에서 이기면 아시안컵 16강을 일찍 확정하게 됩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피파 랭킹 23위로 87위인 요르단보다 앞서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3승 2무로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4대 0으로 완파해 골 득실차로 2조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1차전에서 5명이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 곳곳 눈비 소식이 있지만 주말은 즐거우시죠? 이번 주말 전반적인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에 비해 적겠는데요. 그래도 강원권으로 겨울 스포츠 즐기러 떠나는 차들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키장에서는 내리는 눈이 반갑지만 도로에선 아니죠. 벌써 강원 영동 지방 곳곳으로는 눈이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제설 작업을 잘 하고 있어도 그래도 월동 장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그리고 감속 운전으로 이동해 주셔야겠는데 특히 강원 영동 지방 최고 4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운전을 자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지금 대관령 곳곳으로는 안개까지 자욱한 상황인데요. 이 비상등과 안개등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부근, 강릉 쪽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상황은 괜찮은 편이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 교통량 서서히 증가하는 수준이고 충청 이남 중심으로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있는데 여기도 감속 운전이 필요하겠죠. 1번 경부고속도로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시구간 서초 부근 양방향 차가 조금 많은 정도인데요. 오늘 주요 노선 외곽 쪽은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곳곳으로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와 졸음쉼터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절기 대한인 오늘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40cm 이상, 경북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입니다. 서울이 3.6도, 청주가 4.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